고요한 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당신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우는 이 시간, 우리는 아득한 역사의 바다로 항해를 떠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 보일 지도는 짭조름한 바닷바람과 포연, 그리고 럼주의 독한 향기가 뒤섞인 해적들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게 될 해적은 영화 속 낭만적인 악당이 아닙니다. 거친 파도에 검게 그을리고 제국의 탐욕과 개인의 절망이 교차하는 역사의 가장자리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다를 공포에 떨게 했던 가장 매혹적인 이름, 검은 수염이 서 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에드워드 티치. 그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기록과 소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는 실제했던 인물이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계산적이고 기묘하며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포성이 울리고 짠내 나는 공기가 가득했던 수백 년 전의 이야기. 오늘 밤, 이 모든 이야기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해적이 언제, 어디서 나타났는지 정확히 말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마도 그는 어느 곳 뒤에 숨어 아침해를 바라보며 밭에서 채소를 키우거나 세금을 내는 것보다 배에 탄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시간 활용법이라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그 시작은 기원전 12세기경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류가 막 장거리 무역의 기쁨을 발견하고 그 직후에 장거리 절도의 불행을 발견하게 된 바로 그 시점입니다. 당시 지중해는 갓 태어난 제국들과 독립적인 해안 도시들이 조각보처럼 얽혀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들이 여전히 거대한 건축물에 대한 병적인 애착을 보이며 군림했고 히타이트 제국은 아나톨리아와 시리아 일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미케네 그리스인들은 요새화된 궁전을 지으며 자국의 경제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막연하게 궁금해하고 있었죠. 바로 이 불안정한 균형 속으로 정체불명의 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역사학자들조차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무엇에 분노했는지 아직도 하브이를 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존재들. 고대 이집트의 기록은 그들을 좌절감과 경외심이 뒤섞인 어조로 바다 민족이라 부릅니다. 이집트인들은 신전벽에 정교하게 새긴 상형 문자를 통해 이 바다의 침략자들이 북쪽에서 무시무시한 함대를 이끌고 나타났다고 묘사했습니다. 해안 지역 전체가 그들 앞에 무너졌고 도시들은 불탔으며 무역은 붕괴했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상세히 기록하는 현명함을 가졌던 람세스 3세는 바다 민족이 메뚜기 떼처럼 아나톨리아와 레반트 지역을 휩쓸고 지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람세스는 결국 그들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동부 지중해는 무역로와 도시들의 갑작스러운 붕괴로부터 회복하는 데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바다 민족은 해적이었을 수도 혹은 난민이나 통제를 벗어난 용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공포는 오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이 바다 민족의 등장은 어쩌면 우리 역사 속 외구의 출몰을 떠올리게 합니다. 안정된 질서가 흔들릴 때 바다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이자 위협의 공간이 되었던 것이죠. 수세기 후 무역이 재개되자 해적 행위는 어선을 따르는 갈매기처럼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지중해는 수많은 작은 섬들로 가득 차 있어 해적들이 숨어 기다리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이집트, 페니키아, 크레타 같은 곳들 사이에서 선원들이 물건을 옮기기 시작하자 돈을 내지 않고 그 물건을 가져가기로 결심하는 다른 선원들이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갤리온선이나 해골 깃발이 바람에 극적으로 펄럭이기 훨씬 전부터 해적은 존재했습니다. 아마포 킬트를 입고 햇볕에 그을린 남자들이 긴 보트를 저으며 올리브유가 담긴 항아리를 두고 다투는 모습으로 말이죠. 고대 그리스에서 선원과 해적의 경계는 선이라기보다는 희미하게 번진 자국에 가까웠습니다. 해적을 뜻하는 영어 단어 파이러트의 어원은 공격하는 자 또는 시도하는 자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페이라테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그리스인들이 바다를 품위보다는 대담함이 결과를 낳는 곳으로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낯선 이들이 만나면 상대가 상인인지 해적인지 묻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도덕적 판단이 배제된 마치 양과 염소 중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묻는 것과 같은 직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특히 에게해의 빵 부스러기처럼 흩뿌려진 그리스의 섬들은 이러한 모호한 직업이 번성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통치가 어려웠던 이 섬들은 독립심과 기회주의를 똑같이 키워냈습니다. 많은 공동체가 어업, 무역, 그리고 약탈에 의존했는데 종종 세 가지 모두를 병행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로마 공화국이 동쪽으로 꾸준히 팽창하던 기원전 1세기 중반, 해적의 위협은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아나톨리아 남부 해안을 근거지로 삼았던 실리시아 해적들은 단순한 좀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이고 공격적이었으며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전성기에는 수백 척의 함대를 지휘했으며 해상뿐만 아니라 해안의 마을까지 약탈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납치 사건은 기원전 75년 젊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수사학을 공부하러 로도스로 가던 중 실리시아 해적에게 붙잡힌 일입니다. 해적들은 그의 몸값으로 은 20탈란트를 요구했습니다. 제왕적 오만함의 소유자였던 카이사르는 그 금액을 비웃으며 몸값을 50탈란트로 올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풀려나면 반드시 돌아와 그들 모두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해적들은 이 젊은이의 자신감에 매료되어 그를 거의 애정을 담아 대했습니다. 약속대로 몸값을 내고 풀려난 카이사르는 작은 함대를 이끌고 돌아와 해적들을 붙잡아 모두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신사적인 타협이라고 여겼던 방식이었죠. 카이사르의 이 사건은 경고였습니다. 로마는 더 이상 해적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기원전 67년 로마 원로원은 마침내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 마그누스, 즉 폼페이우스 대제에게 해적 소탕을 위한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지중해를 13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의 함대와 지휘관을 배정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서부 지중해의 해적들은 소탕되었고 연말까지 실리시아의 주요 근거지들도 함락되었습니다. 한동안 해적은 지중해에서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역사와 마찬가지로 오래 평온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힘은 대규모 해적 행위를 한두 세대 동안 억누를 수는 있었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해적 행위는 그저 조용해졌을 뿐 새로운 무역으로 새로운 갈등,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마침내 무너졌을 때 로마가 수세기 동안 유지해온 질서의 비계 또한 함께 무너졌습니다. 무역으로는 쇠퇴했고 해안의 감시탑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북쪽에서는 차가운 소금 바람과 함께 바이킹이 나타났습니다. 서기 793년 린디스판 수도원을 덮친 그들의 첫 습격은 너무나 잔혹해서 당시 연대기 작가들은 이를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악몽의 시작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닭에게 모이를 주며 평화롭게 살던 수도사들은 도끼를 든 노르드인들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바이킹은 낭만적인 의미의 해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직업이 아니라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영국 제도와 북유럽 해안에서 벌인 행위는 명백히 문화적 규모의 해적 행위였습니다. 특히 그들의 배, 롱십은 속도가 빠르고 흘수가 야타 강을 거슬러 올라 내륙 깊숙한 곳까지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가 생강을 따라 올라온 노르드인들에게 여러 번 포위당했을 정도였으니 그 위세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남쪽 지중해에서는 다른 종류의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이슬람 제국이 북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로 확장하면서 기독교 세계와의 해상 경계는 군사적, 경제적 약탈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9세기와 10세기 동안 북아프리카에 기반을 둔 무어인 해적들은 시칠리아, 사르데냐, 코르시카, 심지어 이탈리아와 프랑스 본토 해안까지 조직적인 약탈을 감행했습니다. 846년에는 무슬림 약탈자들이 테베레 강을 거슬러 올라와 로마 자체를 직접 공격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도시 중심부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성베드로 대성당을 포함한 주요 성당들을 약탈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응하여 교황 레오 4세는 오늘날에도 일부 남아있는 바티칸 언덕 주위에 거대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 시기 해적 행위는 전쟁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명분은 종종 사후에 덧붙여졌습니다. 무어인 해적선단이 기독교 마을을 약탈하면 그들의 통치자에게는 신앙의 전사로 칭송받았지만 희생자들에게는 저주받을 해적이었습니다. 반대로 기독교 약탈자들은 스스로를 십자군이나 영웅으로 묘사했지만 그들의 방식은 적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펜을 쥔 자가 누구냐에 따라 명칭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중세시대가 근대에 가까워지면서 해상 권력의 균형은 다시 한번 바뀌었고 더 조직적이고 정치적인 새로운 해적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15세기와 16세기 지중해는 기독교 유럽과 확장하는 오스만 제국 사이의 좁고 긴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르바리 코르세어라 불리는 북아프리카 해적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티니스, 트리폴리, 알제 같은 항구를 근거지로 활동했으며 기술적으로는 오스만 제국의 통제하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독립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해적 행위를 거의 산업 수준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단순히 변덕으로 배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순찰하고 차단하며 전문적인 품위로 몸값을 협상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적국의 군함이나 상선뿐만 아니라 노예로 삼거나 몸값을 받아낼 수 있는 해안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100만 명이 넘는 유럽인들이 바르바리 해적에게 붙잡혀 노예로 팔려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뿐만 아니라 멀리 아이슬란드 사람들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 시스템의 중심에는 16세기의 가장 유명한 코르세어 중 한 명인 하이레딘 바르바로사가 있었습니다. 붉은 수염이라는 뜻의 바르바로사는 단순한 해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략가이자 제국의 건설자였으며 결국 오스만 해군 총사령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알제는 지중해 전역에서 두려움과 존경을 받는 권력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유럽 열강들은 이들을 이단자이자 야만인이라고 비난하며 때때로 토벌대를 보냈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년 공물을 바쳐 자국 선박의 안전을 보장받는 사실상의 보호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 바르바리 코르세어 시대는 대부분의 제국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화약 제국의 시대가 산업시대의 해군에게 자리를 내줄 때까지 말입니다. 15세기 후반 유럽의 배들이 대서양을 건너 서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 도체는 시적인 낭만이 아니라 금에 대한 거대한 굶주림이 실려 있었습니다. 소위 탐험의 시대는 처음부터
제국주의적 야망의 산물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것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즈텍, 잉카, 마야 제국을 무너뜨리고 수세기 동안 축적된 부를 녹여 동전으로 만들고 세비야로 향하는 배에 실었습니다. 볼리비아의 포토시 은광은 엄청난 생산량과 함께 기금속을 캐기 위해 희생된 수많은 원주민과 아프리카 노예들의 목숨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보물선단이라 불리게 된 이 배들은 엄청난 부의 상징인 동시에 빠른 배와 면무늬 대포, 그리고 범죄자라 불릴 각오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표적이었습니다. 새롭게 개척된 구세계와 신세계 사이의 항로에서 해적은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무대를 찾았습니다. 스페인의 부를 질투와 분노로 지켜보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다른 유럽 열강들은 이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해적 행위를 비난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희생자가 스페인인 한 그 행위를 부추겼습니다. 이러한 편법을 위해 사략 허가장이라는 법적 허구장치가 발명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해적을 애국적인 사략해적으로 둔갑시켜 주었습니다. 사략해적이란 서류를 갖춘 해적이었던 셈입니다. 이들 중 가장 성공적인 인물은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이었습니다. 그는 1570년대와 80년대에 카리브해와 태평양을 누비며 스페인 보물선을 약탈했고 때로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암묵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영국인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했는데 위협을 달성하는 동안 수많은 항구를 약탈하고 배를 납포했습니다. 스페인에게 그는 악마였지만 영국에게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드레이크는 약탈한 보물을 싣고 귀환한 후 여왕으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았습니다. 그의 성공은 용기뿐만 아니라 놀라운 투자 수익률 덕분에 널리 칭송받았습니다. 17세기 중반 대서양의 서쪽 가장자리, 특히 카리브해는 제국의 야망과 상업적 투기, 그리고 무법이 뒤섞인 가장 혼란스러운 개척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버커니어라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해적들이 등장했습니다. 버커니어라는 단어는 본래 히스파니올라 섬에서 야생소를 사냥하여 고기를 훈제해 지나가는 배에 팔던 프랑스 사냥꾼들을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사회의 변두리에서 살아가던 이들은 곧 스페인 배를 공격하는 것이 소금에 절인 고기를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점차 자신들만의 관습과 규약을 발전시켰습니다. 선장은 투표로 선출되었고 전리품은 미리 정해진 목에 따라 분배되었습니다. 항해 전에 작성된 규약에는 전리품 분배 방식뿐만 아니라 선상 행동 규칙, 처벌, 부상에 대한 보상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해군 전통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민주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의 활동 중심지는 자메이카의 포트 로열이었습니다. 한때 조용한 스페인 항구였던 이곳은 영국이 점령한 후 사략해적, 밀수업자, 그리고 출처를 묻지 않는 상인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포트로열은 신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고 방탕한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악명 높은 버커니어는 헨리 모건이었습니다. 웨일스 출신인 그는 푸에르토 프린시페, 포르토벨로, 그리고 가장 유명한 파나마 시티 약탈을 포함하여 스페인령에 대한 여러 차례의 성공적인 습격을 지휘했습니다. 특히 1671년 파나마 시티 약탈은 영국과 스페인이 기술적으로 평화 상태에 있었을 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모건은 체포되어 런던으로 압송되었지만 잠시 후 기사자기를 받고 자메이카의 부총독으로 임명되어 돌아왔습니다. 해적이 승진으로 처벌받은 이 기묘한 결과는 해적 행위가 스페인에 해를 끼치고 상업에 도움이 되는 한 애국심으로 제정이 될 수 있었던 시대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8세기가 가까워지면서 제국들은
버커니어를 자산이 아닌 부채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인 식민지 행정과 상업의 성장을 위해 바다의 질서가 필요해졌습니다. 1692년 거대한 지진이 포트로열을 덮쳐 도시의 상당 부분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생존자들은 이를 모든 죄악을 품었던 도시에 대한 신의 심판으로 해석했습니다. 한때 환영받던 버커니어들은 점차 불법화되었고 그들을 지탱해주던 항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국의 깃발 아래 싸우다 평화가 찾아오자 일자리를 잃고 버려진 수많은 뱃사람들과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의 기술과 항해술은 물려받았지만 속할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세대의 해적들이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에드워드 티치가 있었습니다. 18세기 초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라는 복잡한 분쟁이 유럽 대륙을 휩쓸었습니다. 이 전쟁은 수많은 선원, 포수, 하급 장교들에게 항해술, 전술, 그리고 잔인함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훗날 왕이나 제독의 이름보다 더 큰 공포와 매혹을 불러일으킬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티치였습니다. 티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1680년경 영국 브리스톨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브리스톨은 대서양 무역, 특히 노예 무역에 깊이 얽혀있던 항구 도시였고 그는 어릴 때부터 배와 선원들에게 둘러싸여 자랐을 것입니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는 영국 사략선단 소속으로 카리브해와 아메리카 해안에서 스페인과 프랑스 선박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사략 행위는 기술적으로는 합법이었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그저 애국심이라는 언어로 포장된 조직적인 해적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티치 같은 인물은 해상에서의 성공이 화력만큼이나 이협에 달려있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을 것입니다. 1713년 위트레흐트 조약으로 전쟁이 끝나자 수천 명의 사략 해적들은 갑자기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깃발 아래 10년 가까이 싸웠던 이들은 별다른 보상 없이 버려졌습니다. 평화로의 전환은 많은 이들에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의 끝은 안전이나 안보가 아니라 잉여 인력이라는 선고였습니다. 이러한 배신감과 혼란의 분위기 속에서 해적 행위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과거에 고립되고 기회주의적인 해적 행위가 아니라 절망을 연료로 삼고 숙련된 기술로 유지되는 거대한 대한 경제로서 말입니다. 이 전환의 결정적인 순간은 1715년 하바나를 떠나 스페인으로 향하던 보물선단이 허리케인을 만나 플로리다 해안에서 난파되면서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양의 금은보화가 해안에 흩뿌려졌고 이 소식은 곧 일자리를 잃은 사략 해적과 선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들은 스페인의 인양 작업을 공공연히 공격하고 난파선의 잔해를 약탈했습니다. 아직 이름만 해적이 아니었을 뿐 그들의 행동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습격에 참여했던 헨리 제닝스 같은 인물들은 해적으로 선포되자 바하마로 도피했고 곧 나소 해적공화국이라 불리게 될 공동체의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1716년까지 바하마의 뉴프로비던스 섬은 이 새로운 유형의 해적들을 위한 집결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영국인, 프랑스인, 스코틀랜드인, 네덜란드인, 아프리카인 등 자신들을 버린 구조에 대한 공통된 경멸로 뭉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장을 선출하고 규약을 만들었으며 서로를 형제라 불렀습니다. 무질서했지만 그들만의 공화국이었습니다. 이 떠오르는 세계 어딘가에서 에드워드 티치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검은 수염이 아니었고 신화적인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식과 선언,
그리고 명성을 조용히 쌓아가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그에게 도구를, 평화는 그에게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곧 한때 여왕과 왕관을 위해 싸웠던 에드워드 티치는 자신만의 더 어두운 깃발을 올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1717년 늦가을, 아직 카리브의 일부 항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에드워드 티치는 그의 인생을 바꿀 한 척의 배를 납포합니다. 그 배는 라 콩코르드라는 이름의 프랑스 대형 노예선이었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싣고 카리브해로 향하던 이 배는 이미 질병과 항해의 고단함으로 쇠약해진 프랑스 선원들이 별다른 저항 없이 항복하면서 티치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티치는 이 배의 잠재력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이 배를 자신의 기함으로 삼고 이름을 낸 여왕의 복수호로 바꾼 뒤 사신문이 대포를 장착했습니다. 이름은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사략 해적으로서 섬겼던 앤 여왕을 기리는 동시에 자신을 버린 조국에 대한 반항심이 담긴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에드워드 티치는 검은 수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길고 수많은 검은 수염을 따 가슴까지 늘어뜨렸습니다. 그는 거구의 사내였으며 연극적인 요소를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전투에 임하기 전 모자 밑에 천천히 타들어가는 도화선을 꽂아 자신의 얼굴을 연기와 유황의 후광으로 감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온 악마와 같았고 적들에게 총 한 발 쏘기 전에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검은 수염의 천재성은 폭력을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아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살상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상적인 납포는 적이 그의 모습만 보고도 싸울 의지를 잃고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무시무시한 외모는 폭력을 피하기 위한 도구였고 그의 명성은 그 어떤 대포보다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앤 여왕의 복수호를 중심으로 작은 함대를 꾸린 그는 1718년 봄 그의 경력에서 가장 대담한 작전을 실행합니다. 그는 함대를 이끌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 항으로 가 항구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그는 도시로 드나드는 모든 배를 납포했습니다. 그의 요구는 금이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약품 상자였습니다. 선원들을 괴롭히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은과 같은 의약품을 요구한 것입니다. 찰스턴의 시민들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해적이 도시 전체의 생명줄을 틀어지고 보물이 아닌 약품을 요구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당국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검은 수염은 인질들을 무사히 풀어준 뒤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찰스턴 봉쇄는 검은 수염의 악명을 절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단지 도시 하나를 위협한 것이 아니라 제국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정부의 지원 없이 소수의 함대만으로 식민지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보퍼트 해협 근처 모레토베엔 여왕의 복수호를 고의로 좌초시켰습니다. 사고였는지 아니면 거대한 배와 불어난 선원들을 버리고 기동성을 높이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그는 신뢰하는 소수의 부하들만 데리고 더 작고 빠른 배로 떠났습니다. 이후 검은 수염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찰스 이든에게 왕실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는 베스라는 작은 마을에 정착하여 은퇴한 신사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장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해적 행위를 계속했고 부패한 관리들은 이익을 나누는 대가로 눈을 감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묘한 균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활동에 분노한 이웃 버지니아 식민지의 주지사 알렉산더 스파츠우드는 그의 경력을 끝장낼 단호한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수염은 연기와 공포로 전설을 만들었고 폭력의 규모가 아닌 연출의 정교함으로 역사의 한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잊히지 않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힘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서 더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